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된 한국의 이미지를 깨뜨려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영국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라며 모든 영국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영국 내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내에서의 모습.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BBC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아시아 민심을 담당하는 프로듀서 클레어입니다. 34살의 나이로 꽤 많은 나라를 다녀봤죠. 이번엔 한국 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창밖은 런던의 흐린 하늘이 가득했고 간간히 비가 후두둑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류 열풍의 실체, 철저한 국가 주도형 문화산업의 성공 사례.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 중 하나였죠. 옆에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비결이라는 영상과 한국 영화의 세계적 도약,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분석 글도 열려 있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끝없이 이어지는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바라봤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식, 화장품까지 모두가 열광하는 한국 문화의 힘이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며 또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K문화의 경제적 가치 연간 100억 달러 돌파. K 콘텐츠라는 게 다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허상 같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분명 정교한 국가 브랜딩 전략의 결과물이겠죠. 제 말에 반응이 없어 고개를 돌렸더니 한국계 영국인 동료 유민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메시지들이 빼곡했죠. 유민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민이 제 말을 듣지 않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에요. 엄마가 이번 설엔 갈 수 있니? 엄마가 떡국 준비할 게라고 하시네요. 유민의 목소리에서 희미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제 냉소적인 태도가 유민에게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화 현상은 결국 상업적 포장이 아닐까요? 특히 한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열풍은요. 유민, 한국의 문화 수출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전략일까요? 유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왜 둘 중 하나여야만 하죠? 전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열정적인 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진짜일까? 표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날이 저물어 사무실 창문 너머로 런던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K문화의 글로벌 영향력 소프트 파워의 승리라는 기사 제목 위에 커서를 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영상 속 한국 거리의 네온 사인과 활기찬 모습들이 내 눈앞에서 빛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제와 가까운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로 정말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유민의 고향, 그 낯선 땅에서 내가 찾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상업적 포장 너머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오랫동안 써온 취재 노트의 빈 페이지를 넘겼어요. 새 페이지에 큼직하게 한국 실체와 허상 사이라고 적었죠. 이 취재가 그저 또 하나의 일로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짧은 휴식 시간 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유민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는 한국의 어느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죠.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무엇인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곧 직접 경험하게 될 진짜 한국의 단서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캐리어를 끌고 유민이 안내해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잠시 넋을 잃었어요. 유민의 친구 소연이 빈 방을 내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외국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니. 처음 들었을 때는 의아했지만 이곳에선 그런 게 자연스럽다는 유민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요, 클레어. 유민이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돈된 조경과 깔끔한 로비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연세 지긋한 경비원이 유민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유민 양. 외국에서 친구 데려왔구나. 날씨가 추운데 얼른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해. 네, 클레어라고 영국에서 온 친구예요. 소연이네 잠시 머물 거예요. 아저씨,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번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훨씬 나아졌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런 사소한 안부까지 주고받는 걸 보니 놀라웠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국에서 오셨다니 멀리서 고생하셨네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이웃을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했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 1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실물 찾는 게시판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갤럭시 이어버드 주인을 찾습니다. 12월 24일 3동 앞에서 발견.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 차키를 찾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 사진 속 키링이 달려있음 같은 내용들이 빽빽했죠. 심지어 흰색 양말 한 짝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이런 귀중품들이 그대로 반환되나요? 특히 이어버드 같은 건.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유민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요. 대부분 찾아가요. 왜요? 그냥. 런던이었다면 아마 다시 볼 수 없을 물건들이라서요. 특히 이런 작은 전자기기는요. 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기서는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걸 정말 나쁘게 생각해요. 작은 물건이라도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작은 패널이 있었어요. 유민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엘리베이터 내부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였지만 금세 손끝의 차가움이 사라졌어요. 이건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죠. 엘리베이터 온도 조절 패널이에요. 겨울엔 추우니까요. 층간 이동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일상에 녹아있다니. 런던의 지하철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차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처럼 느껴졌어요. 소연의 집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관리사무소 앞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쁜 꽃 그림이 그려진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경비 아저씨, 언제나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주신 귤 정말 맛있었어요. 507호 지민이 올림. 유민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주민들이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동네 경비 아저씨는 특히 인기가 많아요.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간식도 나눠주시고 생일 때는 작은 선물이나 편지도 챙겨주신대요. 경비원이 주민 아이 생일에 편지를 써준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여기선 그런 게 자연스러워요. 서로 챙겨주는 문화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따뜻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이곳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구나.
왜 이런 작은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돌아오는 길 경비실 앞을 다시 지났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작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죠. 저에게 눈인사를 건네시더니 잘 다녀오셨어요? 밤이 추우니 따뜻하게 주무세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다니.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겉보기엔 차갑고 현대적인 빌딩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관계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관계 온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취재 둘째 날 촬영을 마치고 저녁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소연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소연은 늦은 회식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텅 빈 집에 혼자 있자니 왠지 허전했어요. 배가 고파 냉장고를 뒤적이다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했다더니 한번 시켜볼까? 스마트폰을 꺼내 유민이 알려준 배달 앱을 열었어요.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이콘만으로도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 사진을 보며 고민하다가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했어요. 결제 과정에서 특이한 옵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순간 의아했어요. 배달 음식을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옵션을 선택했어요. 약 20분 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문 앞에 놔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초인종 소리도 없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자 정말로 따끈따끈한 음식 봉지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요? 도둑 맞을 위험은 없을까? 런던에서는 현관문 앞에 우유병도 놓아두기 힘든데 이곳에서는 음식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소연에게 이 일을 물어보려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죠.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906호 김소연님 택배입니다. 기사는 박스를 건네주고는 인사도 없이 바쁘게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 이런 늦은 시간에도 택배가 온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소연이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배달이 오네요. 그리고 문 앞에 그냥 두고 간다니. 절도나 분실 걱정은 안 해요? 소연은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없어요. 여긴 그렇게 안 돌아가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CCTV가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택배가 와요? 소음 문제는요? 보통은 오지 않는데 급한 물건이라 특별 배송을 신청했나 봐요. 문 앞에 놓고 가니까 소음 걱정은 없죠. 다음 날 아침 취재를 위해 나가면서 아파트 1층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코드를 입력하고 택배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시스템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결합된 모습이었죠. 길을 걷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도 비슷한 무인 택배함이 있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24시간 언제든지 택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카운터에는 음식 배달을 위한 전용 선반도 있었어요. 여기에 음식을 두고 가면 손님들이 직접 찾아가요. 점원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에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신뢰의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약속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저녁에 유민과 만나 이 느낌을 나눴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범죄율이 낮아서인가요? 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남의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신뢰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 사회의 기반에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배려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이런 섬세한 신뢰의 그물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감동받고 있는 걸까? 늦은 밤 문 앞에 놓인 음식 하나가 내 세계관을 흔들어 놓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취재 사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밤새 에어컨 바람을 쐰 탓인지 콧물도 조금씩 흘렀어요. 런던에서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취재 일정이 촉박했기에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유민이 물었어요. 저의 상태를 눈치챈 모양이었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요.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내과가 있어요. 잠깐 들러볼까요? 솔직히 외국에서 병원에 간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영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보통 예약을 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길거든요. 하지만 촬영에 지장이 생길까 염려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김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여러 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민이 제 증상을 간단히 입력하자 접수가 완료됐어요. 이제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대기 순서가 표시되어 있었죠. 제 번호는 12번이었는데 현재 8번이 진료 중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5분 정도면 될 거예요. 유민의 대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분 후 제 번호가 호출됐어요. 의사는 간단한 영어로 증상을 물어보았고 진찰 후 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니 유민이 이미 처방전을 들고 있었어요. 벌써 처방전이 나왔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전자처방전이에요. 의사가 컴퓨터로 입력하면 바로 출력돼요.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하자 약사가 금세 약을 준비해 주었어요.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4,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약값까지 포함해서요? 믿기지 않았어요. 네, 보험 적용돼서 그래요. 유민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총 15분,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4,000원. 런던에서라면 의사를 만나기까지 며칠을 기다리고 비용도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이건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마법이에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유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효율성이 중요한 문화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약을 먹고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몸이 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금속 벤치가 아니라 따뜻했거든요. 바닥에서도 은은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벤치가 따뜻해요. 놀라서 유민을 바라봤어요. 겨울엔 열선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유민은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 대답했습니다. 정류장 한쪽에 붙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는 얼굴의 할머니와 학생들이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어디서나 발견되는 도시. 환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병원,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는 버스 정류장.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류장 지붕이 비나 눈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버스 도착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저 일상에 녹아든 배려들이었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섬세한 디테일에 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들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가치였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회적 합의,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벤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이 따뜻한 벤치처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취재 나흘째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서울의 전통 생활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골목 입구에 커다란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른 겨울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텐트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게 뭐죠? 유민에게 물었습니다. 아, 동네 주민들이 함께 김장하는 모양이에요. 김장은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행사예요.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고 텐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10여 명의 여성분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커다란 배추에 빨간 양념을 바르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주머니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이리 와봐요. 외국인이네.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해봐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취재는 하고 싶었지만 직접 참여하라니요. 망설이고 있는데 유민이 웃으며 등을 떠밀었어요. 좋은 기회예요.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김치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영국이요? 멀리서 왔네. 우리 김치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워주시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소금에 절인 커다란 배추와 빨갛게 만들어진 양념이 놓여 있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배추 잎사귀마다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는 거예요. 꼼꼼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따라 해보았지만 영 어색했습니다. 배추가 자꾸 미끄러지고 양념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저의 서툰 손길을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맛이 안 나지. 장갑 벗고 해봐. 손맛이 중요해. 장갑을 벗으라니. 그 빨간 양념을 맨손으로 만지라고요? 망설이는 저에게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외쳤습니다. 장갑 벗어. 장갑 벗어. 결국 고무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양념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갑을 벗으니 배추잎의 질감이 더 잘 느껴졌고 양념의 농도도 손끝으로 가늠할 수 있었어요.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금방 배우네.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김치를 담그다 보니 어느새 손톱 밑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더럽히며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는 혼자서 담그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담가야 더 맛있지. 영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다들 각자 살죠. 제 말에 아주머니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심심하겠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 같이 먹고 같이 웃어야지. 그때 스피커에서 흥겨운 트로트 곡이 나오자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양념 묻은 손을 흔들며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곧 다른 아주머니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도 같이 춰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 순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어요. 빨갛게 물든 손을 흔들며 어색하게 춤을 추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손맛, 영국까지 전해주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야기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작업이 끝나고 아주머니들은 모두에게 김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커다란 비닐봉지에 김치를 담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예요. 영국 가서도 생각나면 먹어요. 봉지를 보니 귀여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영옥 이모의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주다니. 이런 따뜻함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빨갛게 물든 손톱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에 묻은 고추장처럼 오늘의 온기가 마음에도 깊이 스며든 것 같았어요. 그저 취재하러 왔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그들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유민이 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니. 김치가 담긴 봉지를 들고 아파트로 돌아오며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취재하러 온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환대받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보여준 무조건적인 환대가 제 마음속 차가운 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어요. 취재 5째 날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유민이 소개해준 젊은 한복 디자이너 성민을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카페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감각의 남색 한복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특이했죠. 혹시 저분이? 유민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민 씨예요. 자기 작품을 직접 입고 다니거든요. 성민이 카페에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이 그의 날렵한 몸에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씨. 성민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오늘 인터뷰를 위해 제 작업실도 방문하실 거죠? 카페에서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성민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복 입고 지하철 타는 게 이상하신가요? 저는 매일 이렇게 다녀요. 한복은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에서 성민은 당당하게 서 있었고 몇몇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지만 성민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나요?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면 전통도 부끄러워집니다. 당당해야 해요. 작업실은 현대적인 오피스 건물의 4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햇빛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다양한 색상의 원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지 문양 도서와 최신형 노트북 그리고 스케치북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하시나요?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성민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쳐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하는 현재입니다. 박제된 전통은 죽은 것과 같아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살아있는 문화가 됩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전통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제 관점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디자인하는 한복은 직장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입을 수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어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궁금했어요.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실래요? 잠시 후 저는 성민이 디자인한 여성용 현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늘색 치마에 감색 저고리 그러나 활동하기 편하게 변형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어울려 보였어요. 어떤가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신기해요. 옷이 제 몸을 감싸는 방식이 서양 옷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세가 바르게 되네요. 한복을 입으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움직임이 우아해집니다. 전통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담고 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젊은 디자이너에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는 자신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재창조하며 세계와 당당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나오며 성민은 제게 작은 천주머니를 선물했어요. 한국 전통 향낭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옷에 달고 다녔어요. 좋은 향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죠. 향낭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혜가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이날의 만남은 제게 전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통은 박물관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민과 같은 젊은이들의 자부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자부심은 이제 조용히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촬영 6째 날 휴식을 위해 유민과 함께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겨울이지만 날씨가 화창해 공원은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카메라를 메고 공원의 여유로운 풍경을 담으며 걷다가 한적한 산책로 옆에 놓인 작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죠? 유민에게 물었어요. 길고양이 급식소예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집 모양의 구조물이었어요. 지붕이 있어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깨끗한 물그릇과 사료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물그릇은 동파 방지를 위한 특수 장치까지 되어 있어 추운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게 배려한 흔적이 보였어요. 급식소 앞에는 알록달록한 손글씨로 쓰인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서울숲 고양이 친구들의 식당입니다. 사료와 물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교체됩니다. 고양이 친구들을 보시면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안내판 아래에는 초등학생들이 그린 듯한 고양이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에는 소다미, 나비, 치즈 같은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고양이들의 표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소담이 배불리 먹고 감기 조심해. 나비야 항상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치즈 다리 다친 거 빨리 나아서 또 놀자.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쓴 편지 같은 마음이 담긴 글씨들이었습니다. 유미는 제게 급식소 옆에 놓인 작은 노트를 가리켰어요. 비닐로 깔끔하게 보호되어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게 되어 있었죠. 이건 관리 일지예요. 급식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기록하는 거죠. 노트를 펼쳐보니 날짜별로 꼼꼼한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소담이 감기 기운 있어 보임. 물그릇 입원 교체 사료 채움. 12월 16일 새끼 고양이 한 마리 발견. 임시 이름 별이로 지정. 구조 여부 논의 중. 12월 17일 소담이 컨디션 회복. 치즈 발 부상 내일 포획해서 동물병원 방문 예정. 이름을 가진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와 일상이 마치 가족처럼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상 연락망도 적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아프거나 위급 상황 시 김원장 수의사 10A222A 1222. 이토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그 순간 급식소 주변으로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 소다미는 3세기 고양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저희 손에서 밥도 먹어요. 성격이 얌전해서 이름을 소담이라고 지었죠. 벌써 2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유민이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잠시 말을 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런던의 공원에도 길고양이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각각에게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이 그림까지 그려주다니. 마치 이 고양이들이 공원의 또 다른 시민인 것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떠난 후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멀리서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소담인 것 같았어요. 몸에 작은 상처 흔적이 보였지만 털은 윤기가 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유민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벅찬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이 사회는 말 못하는 생명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척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담이가 급식소에 다가가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고양이 등 위로 춤을 추었어요.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닿은 이 공간에서 저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넘어선 섬세한 돌봄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이 모든 것을 담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영상 너머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름 붙여진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광복절을 앞두고 유미는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침부터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택시에서 내리자 높은 붉은 벽돌 건물과 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본 화려하고 따뜻한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장소였으니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에요. 유민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역사교육을 위한 박물관으로 남겨뒀어요.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벽면에는 고문 도구들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전시관을 따라 걸으며 유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도 이 뜻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담긴 의지와 희생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했던 제 취재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전시 공간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옥중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형 집행 전날 찍은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깃든 눈빛이었어요. 유미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제게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요. 방명록 코너에 이르렀을 때 저는 여러 관람객들이 남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서툰 글씨부터 노인의 떨리는 필체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직접 보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자유는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고통을 넘어 용서와 화해의 역사로. 방명록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펜을 들어 저도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깊은 역사의 현장에서 한국의 진정한 강인함을 배웁니다. 클레어. 미술관을 나오면서 문득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인사, 새벽에 문 앞에 놓인 배달 음식, 열선이 들어온 버스 정류장 벤치, 김장하던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한복 디자이너의 자부심, 길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정성. 이 모든 따뜻함의 근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반겨주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민,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어떻게 쓸지 알 것 같아요. 유민은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말들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고통에서 자라났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다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는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유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취재 내내 찾고 있던 진짜 한국은 화려한 K문화도 경제적 성공도 아닌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 그것이 한국의 진심이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로 시작한 이 여정이 발견을 거쳐 이제는 깊은 존경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마케팅으로 포장된 어떤 것보다 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클레어의 다큐멘터리 한국 진심의 나라가 BBC에서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의 일상 속 따뜻함에 감동했고 한국 여행 문의가 급증했어요. 클레어는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루는 후속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고 유민과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뜻밖의 선물은 서울시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죠. 클레어가 다시 방문했을 때 서울숲 고양이 급식소. 한켠에 클레어의 벤치라는 작은 표지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